합격 해커스. 지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3년도 국가직 7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날 시험을 보면서 느꼈을 가장 큰 것은 행정학의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험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7급답게 출제는 됐어요. 7급답게 출제가 됐고, 좀 너무 지엽적인 문제도 좀 있었지만 기존의 기출문제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해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왔고, 또는 최근에 이제 우리 행정학에서 새롭게 대두된 너찌 이론, 그러니까 수기민주주의에서 이제 공론조사, 뭐 재정준칙 이런 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이제 우리 특히 신이론 같은 경우는 신경향 테마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향 테마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했던 문제고, 그 연습한 양에 비해서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신이론. 오케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쉬우면 절대적인 고득점자들이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상대적 고득점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70점 맞았을 때 내가 84점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고득점이죠. 그래서 우리 커리죠. 기본 심화하고 특히 7급 수험생이기 때문에 7급 행정학 커리 중에서 신경향 테마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신이론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하나하나의 문제를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됐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왜 지방지 7급도 아직 남아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주인 대리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경제적 능률성을 중시하는 인간관에 기반한 이론으로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주인 대리인 이론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에요. 플러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진 거죠. 우리가 많이 다뤘죠. 주인 대리 이론의 첫 번째 조건은 정보가 비대칭이고, 인간이 뭐예요? 이기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거죠. 속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주인 대리 이론의 가장 기본 골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능률을 중시하는 인간관에 기반한 이론으로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로 하죠. 옳은 질문이죠.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 X비율성이 나타난다. 물론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다르죠. 주인은 주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대리인은 대리인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여기까지 맞는데 X비율성은 아니죠. X비율성은 뭐예요?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정부 영역은 독점, 다른 말로 하면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상 관리상의 비효율성, X비효율성이 나타나죠. 이런 X비효율성이 나타나면 시간 때우기 근무, 오케이? 근무 태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은 제약되는 거. 왜? 인지적 제약 때문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거죠. 특히 주인의 정보가 부족한 거죠.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이나 도덕제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정책 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평가성 사정은 평가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 평가죠. 뭘 평가성 사정이라 그래요? 평가를 위한 평가. 평가를 위한 평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비 평가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다뤘던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평가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 평가입니다. 정책 영향 평가죠. 정책 영향 평가입니다. 영향 평가는 사후 평가이죠. 영향이죠. 정책을 집행한 이후에 어떤 영향이 나왔는가죠. 동시에 효과성 평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영향이 궁극적인 목표니까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죠. 모니터링이죠. 과정 평가입니다. 이렇게 원인이 결과가 나오는 이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원인과 결과의 이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3번을 답으로 하신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얘는 총괄평가의 기준이다. 맞아요. 총괄평가의 기준인데 문장이 뭐예요? 모니터링은 가정평가에 속하지만 집행의 능률성,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제대로 됐는가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이고 4번 형성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에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봐봐요. 집행이 종료된 후에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 즉 효과성을 달성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총괄평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혹시 문제를 읽다가 3번에서 멈칫 하신 분들은 반드시 4번을 읽어봤어야 돼요. 그리고 3번을 다시 한번 읽었어야 되죠. 집행의 요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이제 과정평가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방법의 강제 배분법이죠. 강제 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봅시다. 강제 배분법은 이제 우리가 A 다양한 명칭으로 쓰죠. 수미양가가 있었을 때 얘는 20%, 얘는 10%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강제 배분법인데, 그럼 4번 등급별 할당 비율에 따라 피평가자를 배정하는 거 맞죠? 할당에 따라서 퍼센트별로 이제 합니다. 중간은 뭐예요? 기간마다 다르니까. 평정 대상 다수가 우수한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의 인원은 하위 등급 맞잖아요. 10%를 반드시 하위 등급을 줘야 되니까 단점이 있는 거죠. 집중화를 억제하죠. 왜? 강제로 배분하니까 당연히 집중화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역산식 평정이 불가능하여 초래한다. 요거 우리가 봐봐요. 이게 이제 강제 배분법은 20% 10명이면 2명을 여기다 두는 거고 총 10명이면 부하가 여기 1명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두겠죠. 그러면 먼저 수 맞을 사람 2사람, 양 맞은 사람 1사람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점수를 먼저 구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배분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점수를 뜯어 맞추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역산식 평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강제배분법은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역산식 평정이 유발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역산이라는 것은 먼저 등급을 결정해 놓고 점수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점수가 나와서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등급을 결정해 놓고 점수를 맞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역산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4번 한번 봅시다. 정책 네트워크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봅시다. 수많은 공식, 비공식 참여자가 존재하는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 과정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구조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거죠. 연계망이에요. 연계망. 구조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공식, 비공식 참여자가 다 되죠. 즉 정책 네트워크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을 극복했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참여자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복합체잖아요. 연계망, 조직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틀입니다. 맞죠? 정책 네트워크의 경계는 구조적인 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 인지의 과정에 의하기보다는 공식 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반대잖아요. 경계, 정책 네트워크는 하위 정부 모형이 있고 정책 공동체가 있고 이슈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1번을 보면 이 정책 네트워크는 전부 다 세 개 다 뭐예요? 공식, 비공식 참여자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를 공식 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국가사회의 이분법을 극복했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참여자가 다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요. 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적 틀에 따라 상호 인지의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비공식 경계는 참여자가 되는 거고 비참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호 인지 과정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뭐예요? 2번이 답이죠. 2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번 같은 게 2번이 답인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해를 했느냐는 거예요. 국가 사회 이분법을 극복했다. 그러면 경계를 공식적인 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공식 비공식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경계와 비경계가 결정되는 거지 공식 기관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도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하위 정부 모형은 이 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주요 행정부처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말하며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죠. 이 3자가 가장 뭐예요? 철처럼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아주 높은 거죠. 4번 정책 공동체 모형은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이죠. 즉 하위 정부 모형이 미국이잖아요. 그럼 정책 공동체는 뭐냐면 미국식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의 로스 등이 주도한 거죠. 대안으로서 대두되었으나 전문화된 정책 영역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게 있죠. 정책 공동체 조직 내 전문가가 하는 거죠. 하위 정부 모형은 뭐예요? 여기 봅시다. 이 집단이나 의회 상임, 이 집단은 그 영역의 전문가잖아요. 그 영역에. 의사협회는 보건 영역의 전문가, 해당 상임위원. 그래도 의원 중에서 전문가가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죠. 행정각부처 역시 전문가죠. 그래서 정책역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첫째 예는 이해도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7급은 국어처럼 단순 환경보다는 전반적인 행정학의 흐름을 이해했느냐에 더 초점이 두는 거죠. 그 다음 5번 봅시다. 딱 이거 나온 순간 우리는 뭐 너무 쉽게 풀었어야 돼요. 우리가 뭐 넛지 이론은 신경학 테마부터 한두 번 다룬 것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문제도 풀어봤었고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이죠. 신공공관리론의 학문적 태도는 신고전파 경제학 맞습니다. 넛지 이론은 왜 이게 넛지 이론은 행동경제학이잖아요. 넛지 이론은 행동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말은 답은 나온 거예요. 그냥 1번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무슨 넛지 이론이 공공선택론이에요. 넛지 이론은 행동경제학입니다. 2번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증대하여 고객 대응성이 높이자는 목표를 가지는데 맞죠? 효율성이죠. 넛지 이론은 행동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행동 변화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부드러운 개입, 선택 설계를 하는 거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하자. 넛지 이론에서 뭐예요? 제한된 합리성이잖아요. 오케이? 넛지 이론의 흐름이 어디예요? 제한된 합리성이잖아요. 이 제한된 합리성에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하죠. 제한된 합리성이고 이 제한된 합리성과 생태적 합리성이죠. 그래서 이제 사이몬의 제한된 합리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쭉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기업가 맞죠? 정치적 기업가를 원하죠. 넛지 이론에서는 선택 설계자예요. 여러분 해설지에도 제가 표를 붙여놨지만 우리 이거 신경학 테마에서도 배우고 이제 우리가 2004년 대비는 신경학 테마를 별도로 수업을 또 진행할 겁니다. 그러지만 이제 또 심화 때 다루기 위해서 또 기본서에 다 포함시켜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누누이 신경학 테마에서 여러 번 다뤘던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뭐요? 이제 뭐가 나온 거다?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한 표에서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이제 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은 여러분이 쉽게 접근했을 거고 이런 것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맞았다는 것은 상대적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왜? 시간도 좀 아끼면서. 그래서 5번의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6번 갑시다. 립스키의 일성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선행했느냐가 좀 달려있는 거죠. 이해를 선행했느냐가 달려있는데 립스키 일성관료는 일단 상향적 집행론에서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상향적 집행론이기 때문에 일성관료는 뭐 재량권을 갖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일성관료에 뭐 한다? 환경이죠. 업무 환경. 뭐 9급에서도 한번 나왔죠. 오케이. 이렇게 됐죠. 한번 이제 봅시다. 일선관료에 대한 재량권 강화는 집행 현장에 특수성 및 예상치 못한 사태 대비하기 위해서 재량을 준 거잖아요. 오케이. 현장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재량을 준 거죠. 상향적 집행론은 현장에서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적응한다는 것이 뭐예요? 특성 및 예상치 못한 사태 대비한다. 이게 현장에서 적응한다는 거예요. 2번 한번 볼게요. 일성관료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 모호한 역할과 기대, 권위에 대한 이역과도 이게 업무 3대 업무 환경이잖아요.
오케이? 9급에서는 이 3대 업무 환경을 단순하게 한번 물어봤고 7급에서는 지금 하나의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일선 관련 일반 시민을 분류하지 않고 자 봅시다.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기출문제도 있죠. 일선 관료는 고객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고객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단순화하고 정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진 않아요. 모든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대우하지도 않아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죠. 시민을 분류하고 오케이? 어떻게 한다? 공평한 게 아니라 오케이? 공평한 게 아니라 뭐 한다? 단순화 정형화하죠. 그래서 인식하고 특정 계층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화 정형화해서 특정 계층에만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대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해도의 문제인데 일선 관료는 문제점이 있는 업무 환경도 있고 고객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자신들의 분류한 고객에 대해서만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틀렸다 할지라도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계층에 공평하게 대우하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얘도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를 이해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시험 당일날은 명확하게 답이 3번이다 아닌데 3번인 것 같아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4번 일선 관료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는 존재로 특히 사회경제 취약계층에 큰 영향을 왜? 일선 관료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복지정책이니까. 오케이? 복지정책.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7급 수험생들은 그 서브노트 형식이 아니라 기본서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는 공부 방법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 7급에서 좀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경량 테마 또는 제가 한번 했죠. 좀 축약해서 7급 특강 했잖아요. 그거 반드시 좀 정리 좀 하시고 오케이 7급 특강. 그 다음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뭐냐면 문제는 여러분 많이 풀 수 있으니까 기본서를 한 번 정도는 꼼꼼히 읽어보기를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직권화와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직권은 조직의 규모가 작고 신설 조직일 때 유리하죠. 오케이? 단순 구조죠. 규모가 작고 신설 조직은 단순이죠. 단순 구조는 직권이죠. 오케이? 그 다음 직권 이거 맞잖아요. 규모가 작을수록 직권이잖아요. 규모가 클수록 권한이 넘어가잖아요. 분권. 직권화의 장점으로는 전문 기술의 활용 가능성 향상과 경비 절감. 맞죠? 이게 자 봅시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직권 되죠? 그럼 직권에서 뭐냐? 당연히 경비를 절감하면 왜? 규모의 경제니까. 직권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니까 경비가 절감되죠. 그 다음 전문적 기술은 뭐냐면 한 군데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전문적 기술이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탄력적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업무는 당연히 분권화의 장점입니다. 분권화는 행정 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분열을 억제. 분권 집중하는 직권에 여기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직권이에요. 분권은 결정권이 밑으로 여러 군데로 나타나니까 하위로 내려가니까 결정권이 중복과 혼란을 유발하는 거죠.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하고 분열을 하는 것을 이쪽에 집중시켜버리는 거죠. 결정권을.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4번. 오케이. 4번은 분권화가 아니라 직권이 되는 거죠. 오케이. 직권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8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8번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번 문제인데 만족 모형이 나온 거예요. 8번에서 뭐가 나왔다? 만족 모형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만족 모형인데 이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좀 있어요. 봅시다.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려한 거죠.
책임회피 의식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혁신을 이끄는데 한계, 맞잖아. 혁신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어요. 만족 모형은 기본적으로 보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 모형은 기본적으로 보수 이론이기 때문에, 왜? 만족 수준에서 끝내기 때문에 혁신이 져야 돼요. 그러면 혁신, 쇄신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합리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책임의 의식과 책임의 의식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지금 만족 수준에서 끝내니까 혁신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판을 옳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만 알더라도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 중에서. 오케이.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되죠. 이건 뭐 봅시다. 만족에 대한 기대 수준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규정하여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말이 안 돼요. 만족 모형의 한계 중에 만족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만족이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족 모형 한계 다 써져 있잖아요. 만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주관적인데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요? 그다음 니은 틀렸잖아요. 그러면 답은 뭐 2번 나온 거죠. 이거 번. 조직 내 상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가했다. 얘를 자꾸 뭔지 모르던데 얘가 회사 모형이에요. 회사 모형. 회사 모형은 하위 조직의 연합이잖아요. 하위 조직의 연합을 조직으로 본단 말이에요. 앨리스 모형 2. 하위 조직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 모형 자체가 뭐예요? 민주화되고 분권화된 사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민주화되고 민주적 분권적 조직 간에서 하위 조직 간의 타협을 통한 연합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 내 상하죠. 이게 질서, 상하 관계 등에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가한 것은 회사 모형이에요. 회사 모형. 얘하고 만족 모형은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면 이 회사 모형에서 이게 민주적이고 분권적 조직구조에 적용된다. 이거 기본서에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기본서를 잘 안 보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틀린 거죠.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과 달리 중대한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족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만족 수준에서 끝나면 만족하면 더 이상 탐색을 안 하죠. 근데 그 다음 대안에 정말 중대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거에서 끝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끝내기 때문에 뭐 한다? 중대한 의사결정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왜? 만족하면 더 이상 탐색을 중단해 버리잖아요. 만족하면.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동영 등을 통해서 많이 다루었던 겁니다.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방법 중에 추세 연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사가 추세 연장이고 예견이 인과 모형이고, 오케이? 추측이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미래 예측 기법이죠. 오케이, 그럼 봅시다. 옳지 않은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사의 상태를 예상하는 거죠. 맞잖아요. 투사. 과거의 추세선이 미래에도 연장된다. 맞죠? 추세 연장의 방법은 이동평균법, 오케이? 지수평균법, 교차역량. 이게 교차역량 분석이잖아요. 교차역량 분석이 뭐예요? 추측이잖아요. 추측. 교차역량 분석은 추측. 여기 뭐가? 델파이, 정책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정책 델파이, 오케이? 교차역량 분석, 명목집단법, 이것이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그냥 쉽게 답을 준 거예요. 지금 출제자가. 왜? 이거 우리 다 했잖아요. 여러 번 문제도 풀어봤고. 그 다음 지속성, 규칙성,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 추세 연장법은 이 추세선이 지속될 것이다 또는 규칙적으로 갈 것이다. 이 자료가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다른 건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설지에 써놨는데 지속성은 뭐예요? 과거에 관찰된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 이게 지속성이에요. 그 다음 규칙성은 만약 과거에 관찰된 변동이
비지속적인 패턴으로 발생했다면 미래에도 되풀이될 것이다.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 그 다음 신뢰성 타당성입니다. 자료가 신뢰성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연장 예측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주로 사용되며 맞잖아요. 시계열 자료. 인구 감소, 경제 성장, 기관의 업무량 등을 예측하는 데 이용되는 거죠. 오케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얘가 나와야 되죠. 이제 3번처럼 이런 문제인데 이건 좀 논리적으로 봐도 맞잖아요. 근데 얘를 정확하게 답을 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있었는데 좀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점수가 저득점이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10번 갑시다. 10번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자 봅시다. 얘도 어렵기는 어려워요. 지문 하나하나가 다 이제 보면 근데 답을 구하는 거 한번 봅시다. 켈리는 소외적 추종자, 수능적 추종자, 수동적 추종자, 효과적 추종자 등 4가지 추종자 유형을 제시하였고 그중 소외적 추종자가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자, 이거 몰라요. 모른다 해봅시다. 2번 블랙과 모톤이죠. 관리망 모형이잖아요. 관리격자.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 모두 높은 탄압형이잖아요. 팀빌딩, 탄압형, 팀 매니지먼트, 탄압형. 이 리더십 유형을 최선의 관리 방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니은은 맞죠? 그러니까 관리망 모형을 모르면 안 되죠. 블랙과 모톤의 관리망 모형.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직무에 대한 관심. 오케이? 이거잖아요. 직무가 생산이고 사람이니까. 낮냐 높냐? 낮냐 높냐? 오케이. 행태론적 리더십이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직무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건 빈약형. 사람에 대한 관심은 낮은데 직무에 대한 관심만 높아요. 이거 과업형. 이게 침묵형. 이걸 중도형. 이걸 단합형. 얘를 가장 이상형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야 돼. 일단 니은이. 니은. 그러면 니은이 들어간 게 뭐예요? 2개예요. 아웃이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1번과 3번으로 축약을 했어야 돼요. 왜?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니은이니까. 그러면 디귿번 봅시다. 상황 적응적 리더십 모형의 주창자 중 하나인 피들러죠. 근데 피들러의 상황 변수 3개를 못 외운 사람이 있어요? 피들러에는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무구조, 과학구조잖아요. 직위권력. 오케이. 3가지 변수를 상황 요인으로 설정. 맞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맞아요. 그러니까 4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어렵다 했다 할지라도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을 구하는 데는. 그럼 리을번 봐봐요. 오하이오 주립대 이제 행태론이죠. 리더 행동을 구조주도 이게 직무란 뜻이에요. 배려, 인간 중심이죠. 설명하면서 가장 훌륭한 리더십의 유형을 중간 수준의 구조주도와 배려를 갖춘 균형 잡힌 리더. 근데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리더 행동을 구조주도와 배려 중심으로 나눠서 오케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리더의 유형을 중간 수준의 구조도와 배려를 갖춘 균형 잡힌 리더 형태로 보았다? 그럼 한번 봐봐요. 이게 뭐냐면 오하이 주립도는 4가지로 구별을 해요. 4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결론은 도출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행태론은 Y가 항상 효과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A가 행태론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구조냐 배려 중심으로 이제 4가지로 나누는데 오케이. 그러면 가장 훌륭한 리더십의 유형이 뭐냐? 균형 잡힌 리더 형태로 보았다. 근데 균형 잡힌 리더 형태로 보았다 그러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가장 훌륭한 것이 뭐냐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거든요. 분류만 하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얘는. 어려운 지문인데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기억은 뭐냐면 켈리는 5가지, 4가지가 아니라 5가지. 제가 이제 해설에 좀 써놨습니다. 켈리는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5가지 유형, 소외적 팔로우, 수능적 팔로우, 실용적 팔로우, 오케이, 수동적 팔로우, 효과적 팔로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요. 오케이.
그러면 5가지로 나눠놓고 제가 이제 해설에서 계속 썼죠. 켈리에 이제 박스로 넣어놓은 거 8, 50, 5가지로 나누고 가장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 조직을 분열시키는 소외적 8, 50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해설 강의니까 이 켈레 팔로 5개를 이제 명밀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직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방 7급 남았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고 한 번 정도 정리를 꼭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에 지금 해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해설지를 보고 반드시 좀 정리는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답은 3번이고요. 이 5가지 분류 해설서에 써놨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11번이죠. 11번의 문제를 봅니다. 뭐 전형적인 거죠. 예상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봅시다.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죠. 오케이? 맞잖아요. 이걸 뭐 틀면 안 되죠. 특히 여러분들은 헌법을 다 아시는 수강생들이기 때문에 발의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제출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죠. 오케이? 즉 예산은 국회가 삭감 삭제는 자유롭게 하지만 증액과 설치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죠. 옳은 질문이죠. 법률안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받기 공포죠. 반드시 공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산은 의결 순간 효력을 갖는 거예요. 공포할 필요가 없죠. 대통령,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흔히 뭐라 그래?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국회는 봐봐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아니에요. 거부 못해요. 120일 전에 국회로 넘어오면 반드시 국회는 심의하고 의결해야 돼요. 오케이?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지. 심의 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 봅시다. 뭐 고전적인 문제죠. 이거 뭐 틀리면 절대 안 되죠. 행정 PR이잖아요. 그럼 PR은 뭐하고 비교하는 거? 선전하고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뭐 기본 이론 수간 때 다룬 거죠. 오케이. PR은 정부 조직과 국민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선전은 정부 조직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뭐한다? 알리기만 하는 거고. 봅시다. 행정의 민주화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맞죠? 2번.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입하는 것은 행정의 PR의 객관성에 반하는 거죠. 왜? PR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죠. 그러니까 반하는 거죠.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계몽적 교육, 맞죠? PR은 뭐예요? 국민의 이성에 호소해서 국민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본서에 있는 표잖아요. 우리가 수업하는 거. 선전과 비교는 표를 보고 하잖아요. 수업.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법적 의무로 이해되기 때문에 일방적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이면 쌍방향적이고 교류적인 거죠. 일방향적인 것은 선전이고 행정 PR은 쌍방향적이고 교류적인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2번도 뭐 난이도 아주 하죠. 12번은 우리가 행정의 PR과 선전을 비교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난이도 하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다음 13번의 문제 봅니다. 기본서 보시면 행정 PR과 선전을 비교하는 표가 있고 그 조직론에서 우리가 그 표를 보면서 기본 이론 때 수업을 해요. 오케이. 그 다음 13번의 문제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복무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옳은 겁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1번.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징계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는 안 돼요. 이거 맞잖아요. 이거 기출문제 질문이잖아요. 중징계 일종인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급여는 불이익이 아니잖아요. 파면은 5년 미만 근무자는 4분의 1을 삭감하고 5년 이상 근무자는 2분의 1을 삭감하죠.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3번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기출문제 나왔다는, 기출문제만 좀 했어도 당연히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한번 봐봐요.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논문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근데 우리 보시면 그 공직자는 국가공무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국가공무법 등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요. 그러니까 아니 되지만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서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요거 틀린 거죠. 어떠한 경우라는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물론 쉬운 지문은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또는 모든 경우,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죠. 만자나 들어가는 것처럼. 얘가 답이 틀렸고,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처분이다. 뭐가 틀렸을까요?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오케이? 옳은 것은 1번이잖아요. 그러면 4번 봅시다.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처분이다. 경징계 맞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입니다. 봐봐요. 보수의 3분의 1.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면 오케이? 전액 삭감해야 되죠. 얘는 3분의 1만 감하잖아요. 오케이? 3분의 1만 감하기 때문에 오케이? 요게 틀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13번에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이 됩니다. 13번 했었죠. 14번 갑니다. 정부 간의 관계와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정부 간의 관계 모형이죠. 라이트는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주목하여 중앙지방 간의 관계를 세 가지, 분리형, 포함형, 중첩형 세 가지로 구별했죠. 뭐 가장 단순한 지문이고, 엘코크죠. 우리가 많이 다뤘죠. 기본서에서 많이 다루고, 엘코크에서 대리인은 뭐예요? 중앙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누구는?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완전히 제약받는 거죠. 철저한 중앙집권을 말하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게 엘코크의 대리인 모형이고, 우리가 뭐 많이 다뤘던 거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의 이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의 제약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법조문이냐면, 오케이? 지방자치단 그 사무를 분장하기 필요한 행정기구를 와 지방 공무원을 두죠. 125조입니다. 보시면 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대통령령의 제약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단체 임사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사무 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단체 임사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기관이 임사무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이제 15번이죠. 너무 쉽게 냈어요. 재정준칙을 좀 어렵게 내줬으면 좋았을걸. 제가 특강 시간도 이해하는 게 하고, 논의 뭐 수업 시간에도 이해하고 그랬죠. 재정준칙은 아직 법제화가 안 됐어요. 재정준칙은 2025년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법제화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법제화는 안 됐습니다. 오케이? 2025년을 목표로 하지만 번번이 이제 안 되죠. 왜? 이게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재정준칙은 뭐예요? 재정준칙은 안정성을 기할 수 있지만 뭐예요? 경제 상황의 대응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대응성이 떨어져서 논란이 있죠. 아직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다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좀 어렵게 나왔으면 이제 우리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들은 좀 쉬웠을 건데, 쉽게 풀었을 건데 너무 쉽게 나왔죠. 국가재정법에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6번. 정책 집행을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법이죠. 그럼 이게 뭘까요? 16번의 문제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하향적 집행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왜 그래요? 하향적, 얘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로 보는 거예요. 무엇을? 집행을. 그러니까 그러면 상향적 집행론은 여기에서 결정과 집행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적응하는 거잖아요. 지문 자체가, 즉 문제 자체가 하향적 집행론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번. 옳지 않은 거죠. 타당한 인과 이론의 바탕을 둔 정책 결정의 내용은 이러한 접근법이 제시한 규범적 처방이 되는 겁니다. 왜? 타당한 인과, 얘가 정해놓은 목표를 얘가 집행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니까 타당한 인과 모형을 얘가 다 정한다는 거죠. 옳은 지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 내용으로서 명확한 법령과 구체적인 지침. 왜? 얘 여기서 변화가 없으니까 하향 집행론은 얘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법령과 지침을 정하는 거죠. 정부 및 민간 프로그램에서 봐봐요.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의도하지 않은 것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현장, 이 집행자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과 집행을 다 해야죠. 그럼 얘는 뭐예요? 상향적 집행론이에요. 답은 3번이에요. 4번.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반대하는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 즉 현장을 몰라요. 얘가 정한 대로 그냥 집행만 하니까. 그래서 얘는 현장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장 중심이 아니라 얘 중심이에요. 얘가 모든 것을 정하면 얘는 기계처럼 집행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 16번 문제도 철저하게 뭐다? 이해도를 선행했느냐 이 문제예요. 이해도를 선행했느냐. 오케이. 현장에서 적응하니까 뭐예요?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돼요. 그럼 현장에서 적응하는 것은 상향이지 하향이 아니에요. 3번이 틀린 거고. 4번 봐봐요.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즉 현장을 모른단 말이에요. 현장을 모르는 것이 하향적 집행론이에요. 현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 상향적 집행론이고. 오케이. 그래서 16번의 답 3번입니다. 17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17번.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더 쉬워요. 한번 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복수, 이거 안 되죠. 우리 이거 기출문제로 다뤘잖아요. 오케이. 직장협의회 뭐에서도 다뤘어요? 신경영에서도 다루고. 복수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틀렸잖아요. 많이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아예 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니은번 봅시다. 휴직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게 하면서 직무 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거죠. 휴직하는 거죠.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원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 맞잖아요. 니은은 맞죠. 오케이. 니은은 맞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나와버렸네 벌써 3번.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봅시다. 디귿번. 공무원은 소청 심사 이유를 통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에 대해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죠. 소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청과 소청이 모두를 아니에요. 처분청을 기소하지 소청인을 기소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불복하면 뭐예요? 소송도 갈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처분청만을 기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거죠. 그 다음 15 임용기간 중에 공무원이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이 나빠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15 때는 신분보장이 제한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답 3번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도 나왔고 우리가 많이 다뤘대. 이걸 알면 답이 확실히 빨리 나오죠. 18번 문제를 봅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회계가 발생한 채권을 포함하며 모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틀렸죠. 기금이 발행한 채권도 다 포함해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오케이. 제가 법조문을 좀 써놨지만 봅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서도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2항 봅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국가회계 또는 기금, 재원의 조성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로 국가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제외된다. 이하 2장에서 같다. 발행한 채권이요. 기금으로 발행한 채권도 포함하잖아요. 맞고. 다음 2번.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예과 표시 예국환 평형기금 채권. 봐봐요. 국고채권, 재정증권, 예와 표시, 그 다음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출문제잖아요. 맞죠? 기금 등이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뭐 해설에 표 그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국가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별된다. 근데 봐봐요. 이거 옳은 건데, 이거 뭐 4번은 너무 중앙정부가 발행하면 국채고 지방정부가 발행하면 지방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가 있는데, 그러면 금융성 채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에 써놨는데 한번 봅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애화자산 등 대응 금융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이고, 적자가 낮다는 거죠. 적자성 채무는 상환할 때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개념들도 있어요. 처음 나온 개념도 있고, 얘는 뭐 과거 등이니까 맞죠. 오케이. 재정증권이 빠졌지만 등, 그래서 맞죠. 근데 여기 봐봐요. 국가채무는 국가회계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고, 국가회계가 발행하는 채권을 포함하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아니잖아요. 기금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면, 그래도 어렵긴 어렵죠. 어렵긴 어려운데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좀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당일날 여러분들이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에 좀 포괄적인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었어요. 이번에 국가직 7급이. 오케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고득점은 나와야 돼요. 절대적 고득점이 아니라. 19번 봅니다. 이 백지신탁인데 얘도 좀 깊게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겁니다. 한번 봅시다. 주식 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내용을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백지신탁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백지신탁제도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죠. 오케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 여기 봅시다. 공개 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거 맞죠? 우리가 뭐 많이 다뤘으니까. 인사혁신의 주식 백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 요게 틀린 거야. 해당 공직자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거죠. 오케이. 해당 공직자 의견을 반영해.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20번 봅시다. 계속해서 공직자윤리법이 나오죠. 20번 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등록해야 할 재산이 국채, 공채, 회사채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등록하여야 된다. 맞죠? 액면가 그대로 등록하는 겁니다. 액면가. 그 다음에 혼인한 직계비속의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아니죠. 우리가 알잖아요. 직계 존비속 중에서 출관 딸은 빠죠. 그러니까 직계비속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아니죠. 출관 딸은 빠습니다. 공직자는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좀 어렵게 냈습니다. 오케이.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몇 개월? 몇 개월?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된다. 자,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법조문 한번 볼게요. 법조문 한번 봅니다. 법조문 한번 봅니다. 교육공무원제 대학교 학장은 재산 등록 의무자가 아니다. 한번 이제 여기 좀 봅시다. 이렇게 쭉 해서 한번 법조문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법조문 한번 보고. 공직자윤리법 제4조죠. 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 오케이. 물어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이거 빼죠. 뭐 애조 뭐 이런 거 좀 뺍니다. 오케이. 특히 이제 우리가 혼인한 딸은 빠죠. 출간 딸은 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만 알더라도 얘는 이제 틀렸다는 거 아는 거죠. 틀렸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다음 봅시다. 사망.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 방법 또는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채, 공채, 회사채, 유가증권의 액면가로 하는 겁니다. 액면가. 오케이. 그래서 액면가로 등록해야 된다. 이게 옳은 거죠. 그 다음 제5조 봅니다. 공직자는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 의무자가 된 날 현재 계산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간에 등록해야 되죠. 2개월이 아니라 뭐요? 죄송합니다.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되는 거죠. 틀렸죠. 그러면 학장은 재산 등록 의무자예요. 오케이. 학장은 재산 등록 의무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좀 독특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그냥 법조문 깊이 내 가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어렵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체계적으로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뭔가를 좀 쉽게 말하면 이거 뭐 틀리라고 낸 거죠. 틀리라고. 난이도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의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 틀린 거죠. 오케이. 재산 등록 의무자가 아니라 재산 등록 의무자니까 틀린 거예요. 얘는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들 재산 등록 대상자니까 얘 아닌 거고. 얘도 좀 알기가 힘들죠. 오케이. 얘는 이제 틀렸다는 거 알죠. 시집간 딸은 빠지니까. 그러면 2번과 4번을 제하고 1번과 3번 중에서 찍어야 돼요. 오케이. 찍어야 되는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0번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19번하고 20번이 좀 어려워요. 19번하고 20번이 현실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19번하고 20번이 뭔다? 좀 틀렸지 않느냐, 좀 많이 어렵게 느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문제 정도가 있죠. 이제 두 문제 정도가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21번 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지방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죠. 맞죠? 우리가 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은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의장은 지방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죠. 맞죠? 그러니까 임명권도 갖는 거죠. 지방에는 매년 사회 정례를 개최한다. 지방에는 매년 4회가 아니라 매년 2회입니다. 예. 뭐 이거 우리가 예상 문제도 한번 다루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뭐 3번이고.
지방의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이 당연히 지방의원이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겸직해요?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조합의 의원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겸직할 수 없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입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뭐 얘는 뭐 우리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 22번 봅니다.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거죠.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재정 투명성이란 재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시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명성 공개하는 거죠. 2007년 IMF의 재정 투명성 규약에는 예산 과정의 공개, 재정 정보의 완전한 보장,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뭐 IMF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의미가 맞죠.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 부분을 제한 일반 정부의 재정 통계를 매년 1회 이상 공공 부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공공 부분을 포함해야 됩니다. 오케이? 공공 부분을 포함해서 공표를 해야 되니까 얘가 틀린 거죠. 얘도 좀 어느 정도 행정학적 이해도가 있으면 좀 풀 수 있죠. 공공부를 당연히 포함해야 되고 국가재정부 예산기금의 불법지에 대한 국민감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2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오케이? 23번 봅시다. 정부 신뢰 및 정부 신뢰 및 시민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도덕성, 정책 내용, 일관성 유지, 정부의 역량 모두 정부 신뢰의 구성인자. 맞죠?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요용 중 신탁적 신뢰죠. 이게 뭐냐면 주인이 신탁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대리인에게. 오케이? 주인이 대리인에게 믿고 맡긴 거죠. 그러면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요용 중 신탁적 대칭적 관계가 아니라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비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죠. 주인과 대리는 그러니까 주인이 믿고 맡겼다. 신탁이라는 건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대리인에게.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죠. 틀렸죠.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것은 수기민주주의거든요. 맞죠? 공론조사가 수기민주주의. 우리가 수기민주주의도 뭐예요? 깊게 다뤘는데 좀 쉽게 나왔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은 맞아요. 근데 니은이 맞느냐 틀리냐가 문제예요. 근데 얘도 쉽진 않아요. 신탁적 신뢰라는 건 주인이 대리는 신탁했기 때문에 주인 대리는 비대칭적이라는 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음 몇 번? 니은이 틀렸죠. 그러니까 23번은 답이 2번이 됩니다. 오케이. 24번 문제를 봅니다. 24번의 문제를 봅니다.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 봅시다. 부동산 교부세는 당연히 일반 재원입니다. 오케이? 보통 교부세도 일반 재원이고 내국세 및 교육세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죠. 이거 맞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2번과 관련된 것은 언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이번에 안 나왔어요. 지방제 꼭 나올 겁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할 때 우리나라에서 의무지출이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앙정부가 내국세 및 교육세 일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액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나와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나오는데 정부의 균형발전특별액이 이제 신설에 이제서 비롯된 거죠. 노무현 정부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알아야죠. 뭐 국가적 구급에서 지방제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률 이름이 뭐예요? 법률 이름이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죠. 지방자치분권 및 오케이 뭐라고?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고 추진기가 뭐예요? 지방시대위원회죠. 우리가 뭐 하고. 그럼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여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이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죠.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에서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법이 이제 시행이 됐었죠. 자치분권 및 오케이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고 오케이 추진기구는 지방시대위원회고 이때 회계가 지역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오케이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되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치분권 및 오케이 지역균형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된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죠.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간의 세수 배분의 불균형. 요게 틀린 거예요. 얘가 이제 너무 어려운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라는 건 뭐예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봐요. 수도권이 인구가 밀집해 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수도권이 많잖아요. 그거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주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격차가 더 커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인데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등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의 지방정부가 오케이? 수도권의 지방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한다? 비수도권 지방정부와 재원을 공유해요. 그래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지 광역과 기초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뭐예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5번입니다.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처리 절차를 다시 바꾼다는 거죠. 답은 A거든요. 네, 답은 이제 2번인데 혼합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가상 정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증가에 따라서 증강현실과 가상환경의 현실 정보를 부과하는 증강가상의 이제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 해설에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정보자원관리 IRM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케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머신러닝, 소셜, 모빌리티 등 제3의 플랫폼 이제 기술들을 이제 총칭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그 국가재정법 공직자윤리법에서 나온 두 문제 정도 또는 한 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25문제니까 한 문제당 4점이잖아요. 4개 틀렸으면 4, 4, 16, 84점. 이 중에서 하나를 더 맞아서 이제 88점. 이 정도면 행정학을 아주 잘 본 것에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두 문제 정도 84에 88 이 정도 봅니다. 물론 이보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가 맞아야 되느냐 종잡을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 정도 맞으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직이 끝났고 남아있는 시험이 이제 지방직 7급입니다. 지방직 7급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경영 테마 아니면 이제 7급 특강으로 돼 있는 거에서 23년 대비 7급 특강 또는 신경영 테마 요거 반드시 좀 이 수업하고 기본서를 좀 세세하게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기출문제 기반으로 하는 것은 7급에서는 좀 이번에 국가직 7급에서 봤지만 기출문제는 좀 이해했느냐는 거지 기출문제를 아주 유사하게 내거나 동일하게 내는 것은 거의
사라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직 7급에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네, 국가직 7급의 패턴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는 좀 한 번 정도 수업을 좀 듣거나 정독을 하시고 지방직 7급에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